조금 전 올해 첫 FOMC가 마무리됐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이 단기 유동성 경색 막기 위한 연준의 지준금 정책, 매입 정책, RMP는 유지가 됐습니다. 미증시는 그런데 12월 회의 직후 때와 달리 오늘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미국 개인 투자자 상징하는 로빈후드가 한국 주식 사는 이른바 역직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사점이 있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이 당초 예상대로 움직여서 지금 증시가 덜 움직인 걸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은 오늘 저희 방송의 제목도 사실 올해 첫 연준 회의니까 예. 그 연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는 어제 아침에 서피드래강 나올 게 없다, 밋밋하다. 다른 쪽으로 한번 보자. 예. 다른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페드와 관련해서 방송 내용을 많이 하는 게 낭비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미국의 증시에서 사실 어제 지수를 보면 오늘은 페드라든가 파월이라든가 이러한 페드 트럼프라든가 이런 쪽의 어제보다는 골드 금이 가장 화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코리아 한국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중심이 별로 첫 연준 회의와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변동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오랫동안 방송에서 반복되는 것은 어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 회의와 관련해서는 찾지 못했던 요인들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와 파월 갈등은 이럴 때는 기본과 이렇게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페드의 통화정책 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결정 방식이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지막에 3분기 성장률인데요. 4.4%까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표현상에서는 당초에 완만하다, moderate 이런 개념에서 solid 견고하다,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에 2.7%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통화 정책에 닿게 되는 것이 PCE거든요. PC 가격 소비 지출인데요. 이 PC보다 2.7%는 0.5%포인트 높게 잡힙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높다. 2.7%에서 마이너스 0.5%포인트를 빼면 2.2%가 되죠.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 2%죠. 그러니까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4%인데요. 미국의 페드에서 추정하는 자연 실업률, 그다음에 완전 고용 실업률이 3.5에서 4.4%거든요. 4.3%거든요. 그러면 4.4%는 완전 고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 4.6% 갈 때는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됐습니다는 이번에는 고용시장이 하방 압력이 줄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이게 왜 나오느냐 마느냐 근거를 좀 전문적인 이렇게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걸 좀 필요하는데요. 그 근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본다면 첫 회의에서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장률 좋죠. 그다음에 물가는 잡히지 않았죠. 아직까지 높죠. 고용시장이 하방 위험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히려 인하 시기가 파월의 임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는 금리 인하 시기가 6월 이후로 넘겨가는 거다. 그리고 오늘 마이런도 어쩔 수 없이 반기 드는 거죠. 오늘 반대표를 던진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댔는데요. 마이런과 월러는 12월도 똑같습니다. 근데 월러는 0.25%포인트 그대로 유지했는데 마이런은 당시에 0.5%포인트에서 0.25로 줄어들었죠. 예. 그런 결국 아무리 친 트럼프라 하더라도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인 자신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걸 마이런의 반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가 그만큼 좋은 거죠. 그리고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기자들이 정치화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파월 기자회견은 갈등 문제를 생각해서 법률가와 함께 아무런 민감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기자들에서 나올 게 없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치화돼서 당신의 임기가 5월 달 끝나면 페드 이사의 임기는 2028년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차기 의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현직 의장이 차기 의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고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정치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보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게 없으니까 미 증시는 페드 회의 결과보다도 4분기 실적에 예. 더 주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늘은 FOMC보다 기업 실적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이 장마감 이후에 오히려 기업 실적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기업들 실적 나는데 다 호실적을 발표했고 일단은 그래서 메타, 테슬라는 호실적과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나 눈에 걸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시장의 가이던스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좀 내리는 현상, 지금 4% 정도 빠지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신인기 앵커께서 굉장히 전문가답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자막이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실적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 메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쪽에 또 어제는 ASML 같은 예. 우리가 또 SK 하이닉스 같은 전부 AI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때 사실 마이클 버리의 AI 주가 고평가론, 거품론이죠. 그다음에 가행 투자론 이와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좋았죠, ASM 좋았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예상할 상황에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라든가 국내 모 교수가 이렇게 했던 AI의 거품론, 과잉 투자는 이번에 불식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최근에 시장별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이 지난 1년 동안 한 115%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S&P 지수가 지금 한 15%에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달러 가치는 보통 사실 10% 떨어졌거든요. 보통 이제 시장별 섹터에서 금값과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보면 100년 역사상 4번 정도 이후에는 4번 정도 걸쳐서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인데요. 이때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주가가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안 좋은 또 어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했죠. 이런 국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FOMC로 들어가 보죠. 어쨌든 오늘의 첫 FOMC가 나온 이후 시장에서 지금 궁금해한 3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이번에 동결 조치가 되면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상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소위 피벗이라고 하는 그 피벗이 끝났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제 성장률 좋았죠. 그러다 양대 채무지표 사실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예. 이게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 6월 이후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피벗에 엄격히 얘기하면 재추진 문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왜 재추진이냐 하면 2024년 9월에 미국의 금리를 내렸죠. 그때 이제 피벗이 시작된 거죠. 근데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 9월까지는 금리 동결했으니까 피벗이 종료된 게 아니냐. 그때 논쟁이 있었죠. 근데 작년 9월서부터 이렇게 세 차례로서 금리를 내리니까 피벗이 재개됐다. 근데 이번에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동결됐으면 6월까지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된다 하면 자연스럽게 피벗의 재추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미국의 주가가 밋밋하게 반영하는 데는 이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벗을 중간에 이렇게 중단 기간이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한 1.75%포인트 기준금리가 내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에서 3.75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벗이 종료되느냐 하면 나머지 인하 압력이 있느냐, 금리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있느냐, 요 대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파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수준에 더 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 적정선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피셔 이퀘이션이라든가 환율 금리 모형이라든가 금리 모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는 대체로 보면 트럼프가 한때 의장으로 검토했던 스탠퍼드의 테일러 준칙에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일러 준칙에 물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산출할 때 예. 물가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정책 개선, 정책 의학 관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때는 워낙 이게 강하니까 변수가 이걸 많으니까. 예. 이걸 빼고 중립적으로 계산할 때는 지금 테일러 준칙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적정선이 3.5%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왜일까 할 적에서는 바로 정책 의향을 반영되지 않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이 3.5인데 지금의 금리가 하단이 3.5%지 않습니까? 왜냐? 상단이 3.75지만 금리가 내릴 때에는 하단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예. 그럼 3.5%, 3.5%니까 이렇게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많고 예. 그다음에 물가보다도 고용 창출 쪽이죠. 그래서 고용 창출 쪽에 정책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매센트가 미국의 적정금리 기준 수준은 2.5%다. 이렇게 되면 피벗이 더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뭐 이건 기준금리 적정선이 0%라 하니까 이건 뭐 적정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기 의향지수죠. 그래서 0%다 하니까 이건 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내릴 것이냐 아니면 동결될 것이냐 피벗이 재개되는 거냐 지금 동결로 중단되는 거냐 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후에 날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는 대체로면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 2024년 9월 이후에 시작됐던 금리 인하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창용 총재께서 작년 11월에 한국의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하에 대해서 경기 때문에 여지인데 사실상 금리가 동결됐다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의향을 반영할 때는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그때는 또 피벗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시장 자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2023년 9월서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채권금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한나라의 인트리 시스템, 금리 체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아무리 금리를 내려봐라, 기준금리를. 국채금리는 올라가지 않느냐. 왜? 근본적으로 디폴트 문제가 재정적절한 국가 채무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페드가 사실상 통화정책의 잣대가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하나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있는데요. 그 유동성 공급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변경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인하 그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너무 거기에 시간 할애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페드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 조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성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층에서 오늘 피벗은 지속되고 있다. 왜냐? 작년 12월에 결정된 RMP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유동성 시장은 다소 풀릴 조짐을 보였거든요. 바로 그 대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왜 피봇이 계속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왜 피봇이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피벗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들이 사실 잘못 전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벗은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근데 통화정책 변화는 수단이 두 개가 있죠. 기준금리 변경도 하나의 수단이고 유동성 공급도 하나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가 동결했다고 피벗이 동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피벗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개념에서 나왔다. 시청자분이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피벗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피보트 아시아에서 1980년대 이렇게 후반에 일본 경제, 한국 경제, 아시아로 회귀, 아시아 가치의 우리 이게 미국사에서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전까지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바꾸자 하는 측면에서 피보트 아시아의 피봇에 미국의 대정책의 전환이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이다. 중심축을 전환이다. 한 그게 돼서 피봇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개념이 이제 페드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내린다 하면 이걸 피봇이다 하는데 기준금리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정책 변화가 되면 이렇게 피봇에 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봇은 항상 금융 완화 쪽으로 생각하는데요. 금리가 내리거나 유동성 공급하거나 이럴 때 내는데요. 자,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리 인상 국면으로 전환해도 그것도 피봇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뿐의 피봇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에서 금융에서 재정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가거나 완화 쪽에서 긴축으로 가더라도 그것도 피봇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피벗이라는 것을 마치 기준금리가 인하 쪽으로 가야 피벗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냐, 사실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면 피벗이 동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왜 피벗은 지색도근이냐, 바로 유동성 부분의 RMP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 RM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의 단기 시장은 단기 국채 시장은 임시 예산으로 연명되는 상태고요. 디폴트 문제가 계속해서 제거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지표를 볼 때 SORF를 볼 때 그때그때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때그때 지표에서 완화됐다 내리면 완화했다 올라가지만 추세적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국제금리와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뭐냐, 12월 달에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미국에서 보면 단기 국채 시장 때문에 작년 9월 달에 금리도 내리고 예. 그다음에 사실 QT 문제에 대해서 월별 국채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축소시켰죠. 그런 상태에서 10월 달에 단기 국채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보완적 대출 금리 같은 SLR 같은 것도 이렇게 사실 그거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국채 QT를 종료하겠다. 12월 1일부터 종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단기채 시장에 풀리지 않냐 보니까 바로 12월 중순에 쓴 RMP 제도를 도입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RMP가 유지됐기 때문에 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더 급하죠. 왜 그럴까? 아시겠으면 이달 말이 임시 예산안 시한이죠. 예. 지금 셧다운 가능성이 높죠. 다시 단기채 국채 시장이 더 경색될 우려가 있으니까 기준금리 동결했어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RMP 제도를 그대로 위해서 단기 시장에 자금을 넣는 이런 모습은 페드 입장에서 금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OFR, 소파 금리랑 이 지급중리금 금리의 스프레드, 이 차이를 가지고 미국의 머니마켓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경색이 됐느냐 아니면 해소되느냐 봤을 때는 RMP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RMP가 지금 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나라의 인트리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기준금리가 변경하면 시장금리에 조타력이 있어야죠. 기준금리 떨어뜨리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고 사실 이걸 받아들여서 시장금리가 보이는 금리죠. 그러면 경제주체에서 해당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기준금리가 바로 와닿는 게 아니라 이 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죠. 그런 측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기준금리 떨어지더라도 사실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런 단기채 시장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단기 유동성 시장이 굉장히 경색되면 여기에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 예측이라든가 다른 그 유동성 공급주 앉으면 이거 어떻게 오겠습니까? 단기채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급 임시 처방적 정책으로 나오는 거다. 그 임시 처방적 정책이 RMP 제도다. 이게 이번에 12월 달에 쓰니까 지금까지 1월 달까지 유지하니까 2개월 정도죠. 그러면 선시트 임시 처방 정책이 2개월 이상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화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화되면 돈을 공급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QT에서 QE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볼 때는 피벗이 동결됐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피벗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시청자분 이제 자 이게 단기 시장이 디폴트 문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심한 겁니다. 우리가 통화정책 시차는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보겠습니다. 같은 통화정책 시차 1년 내에 QT를 추진하다가 작년 11월 달까지 추진하다가 바로 QE로 돌려? 그러면 같은 통화정책 내에 통화정책 기조가 뭐냐? 긴축해서 완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미국의 단기 국채 시장을 비롯해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예상되지 못하는 혼란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임시 처방적인 정책인 RMP 제도를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유동성 측면에서 두 가지. 하나는 지금의 미국의 통화정책이 유동성 쪽으로 바뀐 상태이다. 그리고 RMP 제도가 이게 되는 것은 임시처방적이 2개월 정 상태에서 이제는 이게 임시처방이 정리되니까 QT에서 QE로 양쪽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양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이번 FOMC와 관련한 시사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단기 유동성 풀기 위해서 이 연준이 양적 완화 대신에,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는 대신에 단기채를 사는 연준에서 낫QE라고 부르는 이런 RMP 매입 조치가 지난 사례도 있었죠. 한 2019년이었었나요? 예, 그때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항상 뭐냐, 이게 페드의 전통을 무시하고 트럼프가 흔들면 그와 같은 시장에서 혼란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통화 정책은 전부 정리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정리화를 풀지 못했을 때 임시 처방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게 긴급 처방 정책이지 않습니까? 집권 일기 때도 집권 일기만큼 페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19년에 물가가 올라가자 정례적으로는 기준금리 올리겠다.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혼란성을 보는 것이 단기채 시장이지 않습니까? 경색 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RMP 제도를 도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값과 S&P와 달러 가치가 미국의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왜 미국의 개인들, 투자자들은 왜 한국 증시를 중시하느냐. 또 미국의 코스피의 ETF에 추정하는 자금, ETF의 미국의 ETF의 수익률이 아주 대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도 한국의 코스피를 추정하니까 한국 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RMP 제도가 수익하는데 이게 양적 완화냐, 그다음에 not QE 양적 완화가 아니냐 놓고 됐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카플런이라는 넬러스 총재가 이게 실질적으로 QE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 근데 이제 RMP 제도에서 미국 증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게 주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단 말이에요. 조정 국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한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된 흐름을 이번에 연준 회의 결과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모습은 그렇습니다. 과거 모습은 2019년에는 연준의 RMP 제도 초단기채 매입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유동성 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RPM 제도에서도 미국 증시가 좀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날이긴 하지만 이번에 RMP 제도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더더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과 다른 예상보다 높은 가이던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죠.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FOMC 은근히 살펴볼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이 시장의 시선이 아니라 요거를 좀 백악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금리 인하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결과 보면은 취임 2년 차인데도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계속 금리 동결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우리 이 서 PD랑 같이 PD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과는 밋밋하게 나올 건데 어느 쪽을 중점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자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반기든 입장에서 이번에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트럼프 성격이라면 차기 의장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시청자분에서 준비하자. 이랬습니다. 예. 시청자분에서 다가갈 때는 그 정도까지 서 PD가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의외로 그런 거 같아요. 차기 의장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닭다리 부렸던 트럼프 쪽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그 베센트만 페드가 뭐냐? 페드가 물가에 대해서 좀 잘못 보고 있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트럼프 퀴즈에 해당되는 마이런은 오히려 작년 12월에 0.5% 금리 인하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폭을 0.25%포인트로 줄였습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우리 언론에서는 자꾸 기준금리만 그건 다 예상하는데 이 대목이 사실 어떤 쪽으로 통화정책이라든가 중간선거 가서 과연 독립성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갈 것인가. 이 분위기를 볼 때는 그동안 뭐냐 자기 나라의 혼들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라든가 독립성 훼손 문제가 지금 미국 국민들로부터 표심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갈까. 시장에서 반영은 자 어제까지 그 링라인단가요?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임명해서 이 방송에서 그 사람은 시장에 친숙한 사람이지 페드는 통화 정책은 다른 데입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임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나오자마자 다시 케빈 워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회의 결과에 트럼프의 반응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은 결과적으로 보면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차 기장을 어제는 마치 그렇게 사실 링 라이던가 그 사람이 임명할 듯이 얘기하는 측면에서 오늘 갑작스레 케빈 워시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대목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우리 CEO라든가 회장님들한테는 이런 대목을 좀 비춰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동결. 오늘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 것은 사실 그 금리 동결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어제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이니까 베센트 입장에서는 환율의 주무부서거든요.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주워 담았죠. 주워 담았죠. 달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심토는 인정한다.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본과 시장 갭이 없다. 그래서 긴급히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부분을 안정시켜서 그런 거지. 예. 금리가 동결하다 보니까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 그건 어제도 예상됐던 겁니다. 베센트 회장이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화들짝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냐 이게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발언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만큼 미국에 대해서 달러 위상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금값 이렇게 5,400달러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400 넘어서 5,400입니다. 그게 페드가 흔들림에 따라서 법정통화의 주도권은 페드를 흔들므로써 자 법정통화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위상이 더 금값은 뭐냐 베센트가 달러 가치 안정시켜서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96 토반대로 안정이 됐지만 자 이 모습은 임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값이 뭐냐 5,400달러로 치미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뭐 국제금값이 올라갔으니까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악화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러면 국제금값이 오늘 치밀었을까? 5,400달러로.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어이구 금리가 동결해서 금값이 올라갔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요. 금값은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사실 배후에서 시장에서 나타난 영향을 이렇게 정례적인 관행, 과거의 관행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금값이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FOMC 이후에 연준의 단기 유동성 정책 RMP 매입 계속되고 있고 탈법정 화폐 거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증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자금에 미국에서 셀 에마이크라 이런 문제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달러 위상 떨어지죠, 국채 떨어지죠. 미국의 증시에서는 금값과 S&P가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100년 역사상 이때 미국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그널이다. 그럼 미국에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미국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사실 마이클 버리의 과잉 투자라든가 이렇게 AI의 주가 거품론을 극복할 정도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왜 M7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자금 나오는 문제죠. 어디다?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나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에서 좀 이탈해서 아시아로 이동하는 이 탈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실제 있다고요? 네, 국제금융협회 IIF에서 통계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통계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늦게 잡히니까 통계라는 건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국제 대자조사회 대처와 차변관 해가지고 IIF에서 자금 흐름에 잡거든요. 그 통계는 늦게 나오죠. 근데 이 한국경제TV의 새벽 방송을 보시라는 이유는 그 시그널을 먼저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증시로 미국의 자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셀 아메리카, 이 통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그동안 미국 주식 가세요. 한국의 언론들은 전부 증가해서 미국 주식 가세요. 바이 아메리카이죠.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바이 아메리카죠. 근데 셀 아메리카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IIF에 보면 신흥국의 자금의 입출입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11월에 마이너스 54. 마이너스는 신흥국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67억 들어왔습니다. 단기에 들어왔네요.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플러스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통계가 늦게 나왔지만은 지금까지 보면 500억 이상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온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한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75%에서 세계에서 가장 올라갔습니다는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22% 올랐습니다. 미국의 S&P는 불과 2% 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총이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주요 20국에서 1등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역직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랜만에 들어보시는데요. 역직구 현상은 대부분 다 한국에 투자가 들여 미국에 가라 직구 투자죠. 이게 2017년 GBK 나오고 나서부터 미국 주식 사세요. 이때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미국 주식 좋은 겁니까?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들어오면 다른 게 되는 거죠. 사이클도 있으니까요. 사이클도 지금은 사이클은 잘 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같은 독단적 사람이 오면 같은 돈을 투자를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똑같은 돈에도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돈을 벌더라도 스세가 맞는 거죠.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본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의 상징적인 우리나라의 개미와 비슷한, 죄송합니다, 이게 개미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의 개미 투자가 미국의 개미 로빈 후드로 상징하는데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으로 속속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각종 이렇게 나오는 자금 통계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ETF, 한국의 코스피에 이렇게 추정하는 ETF. 이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캐디 지표가 만들 때, 이게 되겠느냐? 됩니다. 언론사에서. 그래서 이게 10조 이상 되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미국의 상품은 아니라, 지수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를 넣는 80개 업종을 넣는 한국의 코스피 추정하는 미국의 ETF가 최고 승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다시 와야죠. 이게 상품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올라간다면 한국에 투자할 때 해지를 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직구하고 한국에 ETF 할 때 원화를 해지하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차 이익도 기대된다. 이렇게 하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의 한국 증시의 모습이다. 근데 한국의 국내 증권사라든가 일부 소액개미들은 코스피가 5천 될 때, 이제부터는 한국이 불안합니다. 미국으로 가세요. 이런 행태를 보이면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손뼉 고칩니다. 이런 행태를 보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FMC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자금이 어떤 쪽으로 이전될까 하는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증시를 자긍심을 갖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긍심을 갖고 우리 경제가 되고, 최고통수권자가 어찌거나 최고통수의 성향과 관계없이 경제를 살리고 증시를 살리거든요. 그러면 힘을 모아줘야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입니까? 정책이 아니죠. 국민으로서 당연한 도리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을 추정해서 오는데요. 우리가 입한국의 일부 증권사가 미국 주식 가라, 일부 사업계 미국 가라, 아예 부동산도 저쪽으로 맡겨라, 달러제시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줄이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통계들, 그리고 그런 흐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